나는 원래 내 이름을 크게 불릴 일이 없는 사람이었다. 장터 바닥을 쓸고 심부름을 하고 남이 흘린 말을 주워 담아 다시 전해주는 일로 하루를 넘겼다. 사람들은 나를 만복이라 불렀지만 그 말 속에 복은 없었다. 멍청이, 바보, 쓸모없는 것. 그게 내 별명이었다. 나는 화를 낼 줄도 몰랐다. 화를 내면 밥이 끊기고 밥이 끊기면 죽는다는 걸 너무 일찍 배웠으니까. 그래서 늘 웃었다. 웃는 얼굴은 얻어맞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늦춰줬다. 그게 내 삶의 기술이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내가 살던 세상이 한 번에 뒤집히는 장면을 보았다. 관아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소리들이 서로 부딪혀 튀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다. 나는 그 틈에 서서 한 남자가 무너지는 순간을 똑똑히 보았다. 백도윤. 고을에서 제일 무섭다는 말이 따라다니던 사내. 사람을 때려 죽이지는 않지만 종이에 찍힌 글자와 붉은 도장으로 사람의 숨통을 조여오던 자. 그가 오늘은 종이 한 장 앞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사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입술이 파랗게 말라갔다. 마치 내게 늘 하던 말을 하늘이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 같았다. 너 같은 놈은 혼자 살 수 없다. 그 말만 믿고 살던 내가 오늘 그 사내가 혼자 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큰 손님이 온다던 소문이 무기한 연기로 바뀌었다는 이야기, 값이 뒤집혔다는 이야기, 창고에 쌓아둔 물건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됐다는 이야기. 나는 그 모든 말을 들으며 이상하게도 귀가 아팠다. 말들이 단순한 소리로 들리지 않았다. 똑같은 단어인데도 어떤 말은 미끄럽게 흐르고 어떤 말은 날카롭게 끊어졌다. 누군가 거짓을 섞으면 소리가 탁 갈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원래 이런 걸 몰랐다. 내 귀는 늘 욕설과 발길질의 소리만 알았다. 그런데 오늘은 사람들의 속이 들리는 것처럼 소리가 다르게 들렸다. 나는 그 사내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내 손이 떨렸다. 이유는 단순했다. 저 무너짐이 내게는 기쁨이어야 맞는데 나는 아직 안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백도윤은 무너지는 순간에도 사람을 잡아먹는 눈을 잃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속았다고 믿는 눈, 그리고 그 속인 자를 찾아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눈. 나는 그 눈이 내 쪽으로 향할까봐 숨을 얕게 쉬었다. 내가 늘 하던 대로 어눌한 표정을 얼굴에 걸었다. 바보처럼 보이면 산다. 그건 내 몸이 먼저 아는 진실이었다.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한 가지 꿈이 있었다. 아주 작은 꿈. 지붕이 새지 않는 방 한 칸, 겨울에 얼어 죽지 않을 이불 한 채. 그 꿈을 입 밖에 꺼낸 날 나는 사람처럼 맞았다. 아니, 사람이라서 맞은 게 아니라 사람 노릇을 하려 해서 맞았다. 그 뒤로 나는 배웠다. 이 고을에서 약자는 꿈을 말하면 안 된다. 꿈을 말하는 순간부터 그 꿈은 죄가 된다. 백도윤은 늘 그걸 내게 가르쳤다. 은혜를 잊지 마라. 그 은혜란 나를 살려준 게 아니라 내 목을 자기 손에 묶어둔 매듭이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 숫자가 눈에 붓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계산이 틀리면 내 속에서 뭔가가 아니다 하고 울렸다. 장부에서 한 줄이 어긋나면 내 귀가 먼저 알아차렸다. 나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다.
들키면 끝장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백도유는 약자가 똑똑해지는 걸 가장 싫어했다. 약자는 약해야 안전하고 멍청해야 부리기 쉽다. 그게 그 사내의 세상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을 나는 보았다. 백도윤의 약한 곳. 그 사내는 돈 앞에서만 눈이 흐려졌다. 사람의 울음에는 흔들리지 않던 자가 값이 오른다는 말에는 미쳐 날뛰었다. 누군가 한 줄만 던져주면 논과 밭과 집까지 모두 담보로 걸 만큼 나는 그걸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을 무너뜨릴 방법이 있다면 힘으로는 절대 아니야. 내가 가진 건 주먹도 칼도 아니었다. 내가 가진 건 사람들의 말 사이에서 섞이는 욕심의 냄새였다. 오늘 관아 앞에서 백도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본 순간 나는 확신했다.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다. 사람들은 값이 폭락해서 망했다고만 말하겠지. 하지만 내가 아는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다. 왜 백도윤이 그 미끼를 물 수밖에 없었는지, 누가 그 미끼를 던졌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더 무서운 건 저 사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무너진 사람은 마지막에 반드시 누군가를 붙잡고 같이 떨어지려 한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내가 될 수도 있었다. 나는 오늘 밤 달수국 주막 뒤편 어둠 속에서 결심했다. 내 얼굴은 여전히 바보처럼 웃게 두겠다. 말투도 더듬는 척하겠다. 하지만 속은 다르다. 백도윤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도 못 빠져나갈 덫을 나는 조용히 엮을 것이다. 사람들은 내일 장터에서 또 나를 비웃겠지. 그래도 괜찮다. 내가 원하는 건 웃음이 아니라 그들이 평생 믿어온 질서가 무너지는 장면이니까. 그리고 그 덫의 첫 매듭은 이미 내 손 안에 들어와 있었다. 바로 오늘 백도윤이 나를 부르던 그 목소리. 평소와 달리 부드럽게 가라앉아 있던 그 목소리 말이다. 만보가 들어와 앉아라. 그 말이 나에게 처음으로 밥을 주는 말이었는지 아니면 내 목을 더 단단히 묶는 말이었는지 나는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백도윤의 부름을 자주 받기 시작했다. 전에는 하루에 한 번 얼굴을 보는 것도 과분했는데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나를 찾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값이 오를지 내릴지 소문이 어디로 흐르는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는 내 입을 보고 싶어 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들은 말을 보고 싶어 했다. 나는 그 사실이 오히려 무서웠다. 관심은 은혜처럼 보이지만 약자에게 관심은 늘 덫이었으니까. 나는 여전히 멍청한 척을 했다. 물어보면 머리를 극적였고 말을 더듬었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섞었다. 하지만 귀는 멈추지 않았다. 장터 사람들의 말이 예전처럼 하나로 들리지 않았다. 어떤 말은 가볍게 흘렀고 어떤 말은 땅에 박힌 돌처럼 무거웠다. 거짓이 섞인 말은 끝이 갈라졌고 욕심이 묻은 말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나는 그 소리를 하나하나 몸에 쌓아두었다. 아직은 꺼냈을 때가 아니었으니까. 백도윤은 겉으로는 점점 부드러워졌다. 밥을 먹을 때도 나를 옆에 앉혔고 술을 한 잔 따라주기도 했다. 그 손길이 낯설어 오히려 소름이 돋았다. 이 사내는 사람을 바꿔서 대하는 법이 없었다. 바뀌는 건 늘 목적뿐이었다. 예전엔 나를 눌러두기 위해 무서웠고 지금은
나를 쓰기 위해 친절했다. 둘 다 같은 칼날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는 자주 같은 말을 반복했다. 요즘 장터가 시끄럽다. 큰돈이 움직일 조짐이 보인다. 그 말 속에는 늘 나를 떠보는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일부러 엉뚱한 소리를 했다. 비가 오려나 봐요. 사람들 얼굴이 좀 급해 보여요. 겉으로는 아무 말도 아닌 말. 하지만 그 말들이 그의 귀에 어떻게 들릴지 나는 계산하고 있었다. 이때부터 내 삶은 두 겹이 되었다. 낮에는 잔심부름꾼 만복으로 살았다. 발에 채이고 욕을 먹고 웃고 넘기는 삶. 밤이 되면 달라졌다. 나는 주막 뒤편에 앉아 낮에 들은 말들을 다시 꺼내 놓았다. 누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누가 이미 판을 읽고 움직이는지, 누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지. 그걸 하나씩 분류했다. 이상하게도 머리가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맑아졌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낯설었을 뿐이다. 윤회문이라는 몰락한 선비가 나를 유심히 보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그는 나를 보고 오래된 책을 보듯 고개를 갸웃했다. 어느 날 밤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그가 내게 말했다. 이상하다.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이어서 조용히 덧붙였다. 너는 변하면 안 되는 얼굴이다. 그 말이 경고라는 걸 나는 알아들었다. 변한 걸 들키는 순간 나는 사라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가기엔 늦었다. 백도윤의 눈빛이 점점 깊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더 큰 판을 꿈꾸고 있었다. 작은 오르내림이 아니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판. 그 판에는 분명히 미끼가 필요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그 미끼를 던질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는 이미 나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믿음은 가장 위험한 순간에 생긴다. 상대가 의심을 거두는 바로 그때 칼은 가장 깊이 들어간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보고 듣고 기억했을 뿐이다. 하지만 2단계에서 중요한 건 행동이 아니었다. 기대를 키우는 것이었다. 백도윤이 스스로 더 큰 꿈을 꾸게 만드는 것. 더 많은 것을 걸도록 만드는 것. 그가 스스로 물러설 수 없는 지점까지 가게 만드는 것. 내가 할 일은 단 하나였다. 아직은 멍청이로 남아있으면서 그가 먼저 다가오게 만드는 것.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백도윤이 나를 따로 불러앉히며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만보가, 너는 값이 오를 것 같으냐, 내릴 것 같으냐?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 더는 빌드업이 아니라 실행의 단계로 들어왔다는 것을. 그 질문을 들은 순간 내 속이 조용해졌다. 사람은 진짜 중요한 질문을 받을 때 오히려 머리가 맑아진다. 백도윤은 값을 물었지만 사실은 나를 재고 있었다. 내가 어느 쪽 인간인지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잘라내야 하는지. 나는 그 눈빛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예전에는 그 눈빛을 보면 몸이 먼저 움츠러들었지만 이제는 달랐다. 겁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다만 겁 위에 생각이 얹혀 있었을 뿐이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일부러 머리를 극적였고 시선을 피했다. 멍청한 놈이 갑자기 말이 빨라지면 의심을 산다. 침묵은 늘 나를 살려준 방패였다. 그 짧은 침묵 동안
내 귀는 바쁘게 움직였다. 백도윤의 숨소리, 손가락이 탁자 위를 두드리는 간격, 방 안에 흐르는 공기의 무게. 거짓은 소리를 남기고 욕심은 리듬을 만든다. 그날 그의 욕심은 너무 분명해서 오히려 조심스러웠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옳은다는 결론을 내렸고 내 입으로 그 말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상태였다. 나는 그걸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지금 당장 큰 말을 던지면 안 됐다. 큰 판은 천천히 달궈야 한다. 그래서 나는 아주 작은 말만 꺼냈다. 날씨 이야기, 사람들 얼굴이 급해 보인다는 이야기, 창고 앞에 오가는 발걸음이 늘었다는 이야기. 전부 사실이면서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말들이었다. 백도윤은 그 말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다. 그 눈빛이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는 걸 나는 보았다. 아직 내가 값이 오른다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는 이미 그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백도윤은 더 자주 나를 불렀다. 장터에 다녀오면 바로 물었다. 누가 무엇을 샀는지, 누가 무엇을 팔았는지, 누가 조용히 웃고 있었는지. 나는 전부 말해주지 않았다. 일부만 흘렸다. 퍼즐을 완성할 만큼은 주지 않고 상상만 키울 만큼만 던졌다. 사람은 빈칸을 가장 무서운 것으로 채운다. 특히 욕심이 있는 사람은 더 그렇다. 그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스스로 걸기 시작했다. 말하지 않아도 그가 밤마다 장부를 뒤적이고 계산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 시점에서 내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났다. 정말 여기까지 가도 되는가? 그를 무너뜨리는 순간 나도 안전할 수 있을까? 윤혜문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 능력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맞는 말이었다. 한번 판을 읽을 수 있게 되면 다시는 모른 척 살 수 없다. 하지만 이미 나는 돌아올 다리를 건넜다. 백도윤은 나를 놔둘 생각이 없었다. 내가 멈추면 그는 나를 도구로 쓰다 부러뜨릴 것이다. 그 전에 판을 끝내야 했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으로 선을 그었다. 여기까지는 빌드업, 다음부터는 하이라이트. 백도윤이 스스로 지금이 기회라고 믿는 순간을 만들어야 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가장 단단해졌을 때 단 하나의 문장을 던질 것이다. 그 문장은 칼보다 날카롭고 몽둥이보다 무거울 것이다. 그 문장이 그의 삶 전체를 한 방향으로 밀어 넣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주막 뒤편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설련 주모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렸고 장터는 아직 잠들지 않았다. 나는 오늘 들은 말들을 다시 떠올렸다. 욕심이 묻은 말, 불안이 섞인 말, 그리고 이미 늦었다는 걸 애써 숨기는 말들. 퍼즐은 거의 맞춰져 있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조각 하나였다. 내가 처음으로 의도적으로 거짓과 진실을 섞어 말하는 순간. 그 순간이 오면 백도윤은 더 이상 멈추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 역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게 된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시작됐다. 아침부터 장터가 소란스러웠다. 물건을 사려는 사람보다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아끼는 사람이 더 많았다. 이런 날은 늘 판이 움직이기 직전이었다. 나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늦게 움직였다. 급해 보이면 안 됐다. 급한 건 늘 잡아먹히는 쪽이었으니까. 나는 잔심부름을 하며 사람들 사이를 오갔고
말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가만히 들었다. 거짓이 섞인 말은 짧고 욕심이 섞인 말은 길었다. 오늘은 유난히 긴 말들이 많았다. 정오가 조금 지났을 무렵 백도윤의 하인이 나를 불렀다. 그 목소리에는 명령이 아니라 조바심이 묻어 있었다. 그 자체로 이미 신호였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빨리 가면 그가 위에 서고 느리게 가면 내가 판을 쥔다. 작은 차이지만 이런 순간엔 중요했다. 방 안에 들어서자 백도윤은 창밖을 보고 서 있었다. 평소처럼 장부를 들여다보지 않고 손을 등 뒤로 깍지 낀 채였다. 이미 계산은 끝났다는 뜻이었다. 그는 내 얼굴을 보고도 바로 말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나를 자리에 앉혔다. 이 사내가 나를 앉히는 날이 올 줄은 예전의 나라면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침묵이 길어졌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그의 숨이 점점 빨라지는 걸 들었다. 욕심은 숨을 숨기지 못한다. 그는 이미 결론을 내렸고 이제는 확인만 원하고 있었다. 사람은 이 순간에 가장 약해진다. 스스로 만든 답을 남의 입으로 듣고 싶어질 때 판단은 흐려진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값 이야기를 돌려서 아주 돌려서 꺼냈다.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다. 요즘 창고가 붐빈다더라. 사람들이 괜히 움직이는 건 아니겠지. 그는 나에게 말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걸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일부러 한 박자 늦춰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확신도 부정도 아닌 말. 그러나 방향만은 분명한 말. 저도요, 요 며칠은 내려갈 기운은 아닌 것 같아요. 그 한 문장이 방 안의 공기를 바꿨다. 아직 오른다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백도윤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그 문장을 자기가 듣고 싶던 말로 바꾸어 받아들였다.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바로 덧붙이지 않았다. 침묵을 다시 만들었다. 그 침묵이 그를 더 불안하게, 더 조급하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었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그럼 때가 온 거겠지.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빌드업은 끝났다는 것을. 하이라이트로 가는 문이 열렸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내 말의 진실을 따지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건 방향이었다. 오르느냐, 내리느냐. 나는 그 방향만 살짝 밀어주면 됐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불씨를 던졌다. 한양 쪽에서도 비슷한 말이 돌더라고요. 이 말은 사실이었다. 다만 그 말이 언제까지 유효한지는 아무도 몰랐다. 나는 그 불확실성을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 백도윤은 그날 저녁부터 움직였다. 논문서를 꺼냈고 집문서를 확인했고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세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내 속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다. 내가 던진 말이 그의 발밑을 밀어냈고 그는 스스로 절벽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이었다. 밀지는 않았지만 막지도 않았다. 그 차이가 내게는 중요했다. 방을 나서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부터는 속도가 붙는다. 사람이 욕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브레이크는 의미가 없다. 다음 단계에서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한 번에 걸게 만드는 말이 필요하다.
지금은 아직 준비 단계일 뿐이다. 진짜 하이라이트는 그가 스스로 이번 판이 전부다라고 믿게 되는 순간이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다. 사람이 욕심에 발을 올리는 순간 주변은 보이지 않는다. 백도유는 그날 이후로 잠을 줄였다. 밤에도 방에 불이 꺼지지 않았고 장부 넘기는 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졌다. 나는 일부러 그 근처를 서성였다. 들키지 않을 만큼, 그러나 그의 눈에 계속 들어올 만큼. 사람은 불안할수록 믿을 대상을 가까이에 두고 싶어 한다. 특히 그 믿음이 자기 욕심을 정당화해 줄 때는 더더욱 그렇다. 백도유는 점점 말이 많아졌다. 전에는 필요한 말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에 제대로 한번 엎으면 고을 판도가 달라진다. 지금 안 움직이면 바보지. 그 말들을 하며 그는 나를 쳐다봤다. 동의를 구하는 눈이었다. 나는 여전히 멍청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끄덕임 하나에 그는 더 큰 결정을 내렸다. 사람은 혼자서는 끝까지 가지 못한다. 누군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여 줄 때 가장 위험해진다. 이 무렵부터 나는 그의 약점을 더 분명히 보게 되었다. 백도유는 돈을 좋아한 게 아니라 이기는 감각을 좋아했다. 남들이 놓친 판을 혼자 읽었다는 자부심, 남들이 두려워할 때 혼자 웃을 수 있다는 우월감. 그래서 그는 위험을 계산하지 않았다. 위험을 감수하는 자신에게 도취돼 있었다. 나는 그걸 부추겼다. 사람들이 겁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회 아닐까요? 이런 말들은 그의 가슴을 정확히 찔렀다. 겁먹은 군중 위에 서는 자신을 그는 이미 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이번 판에는 전부를 걸 생각이다. 그 말이 나왔을 때 내 속이 잠시 흔들렸다. 전부라는 말은 늘 피 냄새를 동반한다. 나도 그 피를 피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다. 내가 멈추면 그는 나를 전부의 일부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는 것이 이 단계에서는 가장 강한 동의였다. 그날 밤 그는 채권자들을 불러 모았다. 전당포 주인 노장수, 땅문서 중개 곽대감, 장터 큰손 박부자. 평소라면 경계했을 인간들이다. 하지만 지금의 백도유는 달랐다. 그들에게 웃으며 말했다. 곧 값이 뛸 겁니다. 지금 담보로 잡아도 손해는 없습니다. 그는 이미 미래를 현재처럼 말하고 있었다. 그 확신에 채권자들도 움직였다. 사람은 혼자 미치지 않는다. 미침은 늘 전염된다.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일부러 빠졌다. 하지만 소리는 들렸다. 욕심이 섞인 웃음, 불안을 숨긴 기침, 계산이 끝났다는 안도의 숨. 그 모든 것이 밤 공기 속에서 울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 판이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확신했다. 백도유는 스스로 모든 문을 잠갔다. 남은 출구는 하나뿐이었다. 그 출구가 진짜 길인지 절벽인지 그는 더 이상 구분하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장터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돌았다. 물건이 빠르게 쌓였고 가표가 바뀌었다. 사람들은 이유를 정확히 몰랐지만 누군가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건 느꼈다. 나는
그 속을 지나며 생각했다. 이제 하이라이트는 내 말이 아니라 현실이 될 차례다. 내가 던질 마지막 한 문장은 더 이상 유도용이 아니다. 확인용이다. 그가 모든 걸 걸었다는 사실을 그의 입으로 다시 말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한 사내가 망한 이유가 운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한 걸음이었다는 것을. 곧 후편이 나옵니다. 기대해 주세요. 들어주셔 감사합니다.